연인 마르그리트 듀라스 1984년. 이 작품은 장 구분이 없이 한 편의 글로 계속 이어지는 중편 소설입니다. 어느 날 공중집회소의 홀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당신은 젊었을 때가 더 아름다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의 당신 모습이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 그 쭈그러진 얼굴이 젊었을 때의 당신 얼굴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종종 나는 나 혼자만 간직하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한 적이 없는 이런 영상을 떠올려 보곤 한다. 그 영상은 황홀한 기운에 감싸인 채 항상 같은 침묵 속에서 펼쳐진다. 그것은 나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기쁨에 빠져든다. 나의 삶은 아주 일찍부터 너무 늦어버렸다. 18살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 18살과 25살 사이에 내 얼굴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변해갔다. 18살에 나는 늙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결코 물어본 적도 없다. 다만 가장 싱그러운 젊은 날을, 생애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따금 충격적인 시간들이 후려치곤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가혹했다. 나는 늙음이 내 얼굴에 찾아와 내 모습을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얼굴 모양이 일그러지고 두 눈은 더 커지고 시선은 더 슬픈 빛을 띠고 입 모양은 더 고집스러워 보이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런 변화에 진저리 치기는커녕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의 노쇠 현상을 마치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나는 또한 내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느 날엔가 그 노쇠 현상이 다소 누그러져 서서히 진행되리라는 것, 그 다음에는 정상 흐름으로 되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로 여행 갔던 당시 17살의 나를 알았던 사람들은 2년 후 19살이 된 나를 다시 만났을 때 몹시 놀라워했다. 나는 새로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것이 나의 얼굴이었다. 물론 지금도 늙는 중이지만 17, 18살 때에 비하면 훨씬 더딘 편이다. 내 얼굴 피부는 거칠고 깊숙이 파인 주름살 투성이다. 얼굴이 처져도 섬세한 이목구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내 얼굴은 그렇지 않다. 윤곽은 남아있으나 그 윤곽을 이루는 물질들은 모두 망가져버렸다. 지금 내 얼굴은 망가져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나이 15살 반이었을 때의 얘기다. 메콩강을 나룻배로 건넜다. 그 영상은 강을 건너는 동안 줄곧 이어졌다. 내 나이 15살 반이었고 그 나라에는 계절이 없었다. 우리는 오직 한철뿐인 무덥고 단조로운 계절에 묻혀 있었다. 봄도 없고 봄 소식도 없는 지구의 긴 열사지대에 살고 있었다. 나는 사이공의 국립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도 기숙사 밖에 있는 프랑스 고등학교에 다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자기 딸만은 정규 중등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했다. 너는 정규 중등 교육을 받아야 해. 그러나 어머니에게 흡족했던 것이 딸에게는 그렇지가 못했다. 정규 중등 교육, 그러고 나서 수학교사 자격증 취득. 이 판에 박힌 말들을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줄곧 들어왔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수학교사 자격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어머니는 매일 자식들의 장래와 자기 미래를 계획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들에 대해서 원대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어머니는 다른 형태의 꿈을, 지푸라기 끝에 매달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들들 역시 그들 나름으로 역할을 해내면서
자기들 앞에 놓인 시간을 틀어막고 있었다. 지금도 작은 오빠가 듣던 회계학 강의가 생각난다. 매년 각자의 수준에 따라 실시되던 위니베셀 학교의 회계학 강의들 따라잡아야 해 하고 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그 말은 사흘쯤 계속되었으나 결코 나흘까지 가는 법은 없었다. 결코 한 번도. 근무지가 바뀌자 위니베셀 학교도 집어치우고 말았다. 새 임지에서 그 계획은 다시 시도되었다. 어머니는 10년을 버티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오빠는 사회공에서 말단 회계사가 되었다. 식민지에는 비올레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올레 학교는 1902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기술 전문 학교입니다. 비올레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큰오빠는 부득이 프랑스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비올레 학교에 다니기 위해 몇 년 동안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큰오빠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속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큰아들을 다른 두 아이들로부터 격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몇 년 동안 큰오빠는 집안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큰오빠의 부재 중에 어머니는 전광 거류지를 사들였다. 이 전광 거류지는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이죠. 끔찍한 모험이긴 했지만 집에 남아있던 아이들인 우리들에게는 사냥꾼의 밤이 어둠의 자식들의 암살자와도 같았던 어머니의 존재가 주는 공포보다는 덜 끔찍했다.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그 변화는 어린 시절 내내 너무나도 강렬한 햇빛을 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가난 탓에 아이들이 빠져들곤 하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천만에 그게 아니었다.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다가 애 늙은이가 되는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니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다. 우리는 백인 아이들이었다. 창피함을 느끼며 가재 도구들을 팔곤 했으나 배고프지는 않았다. 우리에겐 심부름꾼도 있었다. 물론 이따금 지저분한 것들, 습금류들, 새끼 악어를 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은 심부름꾼이 구워내온 것이었고 식사 시중을 드는 그에게 우리는 그것을 안 먹겠다고 이따금 투정도 부렸다. 우리는 먹고 싶지 않다는 사치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아니다. 내가 18살이 되던 그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 지금은 이런 얼굴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일은 밤에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그때 나 자신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두려웠다. 낮 동안에는 죽음이 나타나도 덜 무섭고 덜 심각했다. 그런데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나는 큰오빠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었고 딱 한 번만 그를 이기고 그가 죽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큰아들을 그렇게도 편애한 어머니를 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것은 작은 오빠를, 때로는 내 아이처럼 여겨지는 그를 짓누르고 올라선 그 오빠의 생기 넘치는 삶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 검은 베일에서 큰오빠 마음대로 되는 그 법, 큰오빠 말이 곧 법인 그 야만적인 법에서 작은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법은 매일 매 순간 작은 오빠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 공포가 어느 날 작은 오빠의 심장에 닿아 그를 죽게 만들었다. 나는 내 가족들에 대해 많이 썼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동안에도 그들, 나의 어머니와 오빠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주위에서 다가가지 않고서 그 사물 같은 인간들 주변에서 글을 썼다. 내 생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중심이 없다. 길도 없고 경계선도 없다. 광활한 장소가 있으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곳에 있으려니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내 젊은 시절의 어떤 부분에 대해 나는 이미 썼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부분이 눈에 띄었는가 하는 점이다. 강을 건너는 그 장면 말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전에는 분명했던 시기, 밝혀진 시기에 관해서 얘기했다. 지금 이 글에서는 그 젊은 날의 숨겨진 시기, 그 어떤 사실, 감정, 사건들에 대해서 그 묻혀있던 것들을 캐내려 한다. 나는 대단히 정숙한 환경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들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역시 정신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는 글을 쓴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자주 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든다. 마구 뒤섞인 일들을 모두 내가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한 것도, 그렇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둔 것도 아닌 이런 시기에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한 뒤섞인 일들이 모두 매번 그 본질을 규명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에 흡수되어 버리는 이런 시기에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과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에겐 뚜렷한 주장이 없다.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더 이상 가로막는 벽도 없으며 작품은 어디에 숨어야 할지 또는 어디로 끌려나가 읽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의 본질적인 무례함이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뿐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아주 어린 나이에 18살이든가 15살 때부터 내 얼굴은 이미 중년이 되면 알코올 때문에 형편없이 이지러질 전조를 보이고 있었다. 알코올에는 신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 있었다. 자살을 하게 하는 혹은 살인을 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다. 나는 알코올을 입에 대기 전부터 알코올의 그런 속성을 짐작했다. 알코올 자체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이다. 당시 내 마음에는 그것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호기심이 강해서 너무 일찍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내 안에는 욕망이 자리 잡아갔다. 15살 때의 내 얼굴은 관능적이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나는 관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 관능적인 요태는 뚜렷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것을 알아보았을 것이며 오빠들도 눈치챘을 것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눈에 띄는 얼굴, 초조한 표정, 눈자위에 그무스레한 물이 가진 조숙한 눈 때문에 경험은 시작되었다. 15살 밤 강을 건넌다. 사이공으로 돌아올 때, 특히 버스를 타고 올 때는 마치 여행 같다. 그날 아침도 나는 어머니가 근무하던 여학교가 있는 사택에서 버스를 탔다. 방학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만 기억날 뿐 그 방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방학을 보내러 어머니의 학교에 갔다가 그날 나는 사이공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원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사댁 시장의 광장에서 출발했다. 언제나처럼 어머니는 정류장까지 나를 따라 나와서 사이공행 버스 운전기사에게 나를 부탁했다.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이 날 경우, 강간범이나 약탈자들이 공격할 경우, 나룻배에 큰 고장이 생길 경우 나를 돌봐달라는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운전기사는 백인 여행자들을 위해 마련된 버스 앞자리에, 그것도 바로 그의 곁에 나를 앉혔다. 그 영상이 흐려져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바로 그 여행 중이었다. 그 영상은 사진 한 장쯤 남겨놓을 수도 있었다. 마치 다른 상황에서 그 어떤 영상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 영상은 그러지 못했다. 대상이 너무나 가물거려서 떠올릴 수가 없었다. 누가 그것에 대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날 강을 건넌 일, 그 사건이 내 생애에서 가질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더라면 그 영상을 찍어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중에도 나는 그 존재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오직 신만이 알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은 물론 달리 어쩔 도리도 없었겠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략되었고 잊혔다. 흐려진 것이 아니라 숫째 제거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그 부재를 통해 그 영상은 고유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그 어떤 절대를 표현할 수 있는 힘, 요컨대 절대의 창조자와도 같은 힘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룻배를 타고 메콩강 지류를 통과하던 때의 일이다. 강줄기는 빈동과 사렉 사이에 펼쳐진 넓은 진흙평원과 코신신 남부, 코신신은 코친 차이나로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베트남 남부 지역을 유럽인들이 부르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코신신 남부 새들의 초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배전으로 갔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았다. 이따금 어머니는 나에게 메콩강과 그 지류만큼 아름답고 유유하고 야성적인 강은 아마 내 평생 다시 못 볼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대양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강과 지류들,
대양의 10년 속으로 그 끝이 빨려 들어가는 늪지대들. 멀리서 보기엔 유유한 것 같지만 메콩강은 급류여서 마치 수평선 끝에서 지구가 기울어진 듯이 쏟아져 내려간다. 버스가 나룻배에 실리면 더군다나 밤일 경우 나는 항상 차에서 내렸다. 혹시 로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버스가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늘 겁이 났기 때문이다. 거센 물결 속에서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곤 했다. 물살은 너무도 거세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만 같았다. 돌멩이도 성당도 도시도 강물 속에서 폭풍이 숨쉬며 도사리는 것 같았다. 휘몰아치는 바람. 나는 생사로 만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옷은 낡았고 속이 훤히 내에 비치다시피 했다. 예전에 어머니가 입던 옷으로 어느 날 너무 색깔이 밝다면서 나에게 준 옷이었다. 소매가 없고 가슴과 등이 너무 많이 파인 원피스였다. 옷은 생사 특유의 색인 거무스레한 흑갈색을 띠고 있었다. 그 원피스는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나는 그 옷이 나에게 푹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아마도 오빠들의 허리띠 중 하나였을 가죽 벨트로 허리를 졸라매고 있었다. 그 당시에 신고 다니던 신발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몇몇 원피스만은 생각난다. 대부분 나는 헝겊으로 만든 샌들을 맨발에 신고 다녔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이공에 있는 중등학교에 다니기 이전의 일이다. 중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구두를 신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굽에 금박을 입힌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신을 만한 신발이 없어서 그냥 그것을 신었던 것이다. 그 하이힐은 어머니가 반액 세일 때 나에게 사준 것이었다. 나는 학교에 갈 때 그 구두를 신었다. 인조 보석 장식이 달린 그 야외용 구두를 신고 학교에 갔던 것이다. 내 취향이었다. 하이힐을 신으면 균형이 잘 잡혔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구두를 신는다. 그 굽 높은 구두는 내가 신었던 최초의 아름다운 신발이었고 그 이전에 신었던 다른 신발들, 예를 들면 달리기나 놀이를 하기에 편한 흰 천으로 만든 평평한 운동화들을 갑자기 추하게 보이게 했다. 그날 소녀의 몸차림에서 대담하고 놀라운 것은 꼭 하이힐만은 아니었다. 그날 소녀는 남성용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장밋빛이 도는 일종의 펠트 모자로 커다란 검은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그 영상에서 결정적으로 모호한 부분은 바로 그 모자이다. 그 모자가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왔는지 나는 잊어버렸다. 그것을 나에게 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저러니까 어머니가 사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반액 세일 때 산 물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사고 싶어 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당시 그 식민지에서는 어떤 부인도 어떤 소녀도 남성용 펠트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았다. 원주민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추측컨대 나는 그냥 장난삼아 그 모자를 써보았을 것이고 상점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것이다. 그때 나는 보았을 것이다. 남성용 모자 밑에서 볼품없이 야윈 얼굴이 어린 마음의 결점처럼 여겨지던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야윈 얼굴이 자연의 숙명적이고 잔인한 현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떨치고 그와는 전혀 반대로 된 것을. 다시 말해 기질이 선택한 어느 달라진 모습이 된 것을. 불현듯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불현듯. 나는 마치 다른 여자를 보듯이 나 자신을 보았다. 그 여자는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듯 맡기고 모든 시선에 자신을 드러내고 도시와 도시를 길과 길을 싸돌아다니며 자신을 굴리는 욕망에 자신을 맡기는 여자 같았다. 나는 그 모자를 샀고 그 후로 줄곧 쓰고 다녔다. 나는 그 모자, 나를 온통 사로잡은 그것을 내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다. 구두에 대해서도 비슷한 감정이었지만 모자보다는 덜했다. 모자가 연약한 육체와 어울리지 않았듯이 구두는 모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구두가 내게는 좋아 보였다. 그 구두 역시 항상 신고 다녔다. 그 하이힐, 그 중절모, 나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그 구두를 신고 그 모자를 썼다. 그리고 시내로 가서 돌아다녔다. 나는 20살적 아들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 애가 여자친구 에리카와 엘리자베트 르나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찍은 것이다. 그 애는 너무나도 말라서 마치 하얀 피부의 우간다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오만한 미소가, 다소 비웃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젊은 방랑자의 지친 이미지를 자신에게 부여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 애는 남에게 헐벗고 야윈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한다. 그 모습은 물론 사진을 찍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때 나룻배 위에 있던 소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챙이 넓고 커다란 검은 리본이 달린 장밋빛 그 모자를 샀던 사람은 그녀다. 어떤 사진에 찍혀있는 이 여자, 바로 우리 어머니다. 나는 최근 찍은 사진들에서보다 그 사진에서 더 빨리 어머니를 분간해낼 수 있다. 사진의 배경은 하노이의 작은 호수 위에 있는 집의 마당이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들이 함께 포즈를 취한다. 나는 4살이다. 어머니는 사진 한가운데 있다. 나는 어머니가 뻣뻣하게 굳은 채 미소조차 띄지 않고 사진을 빨리 찍고 끝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긴장된 그녀의 얼굴에서 어딘지 흐트러져 있는 모습에서 몽롱한 시선에서 나는 날씨가 몹시 더웠고 그녀가 지치고 권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의 아이들이 마치 불우한 사람들처럼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나는 당시 어머니가 때때로 빠져들었을 어떤 정신상태, 사진을 찍던 당시 어린 나이의 우리에서도 예감할 수 있었던 상태를 다시 느낀다. 갑자기 그녀가 더 이상 우리를 씻겨주거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음식을 챙겨주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말이다. 삶에 대한 암담한 절망. 어머니는 날마다 그 절망에 시달리며 지냈다. 절망은 때로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룻밤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했다. 나는 그 절망에 완전히 절망해버린 어머니를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을 지녔다. 그 절망은 너무나 순수해 인생의 행복조차도 이따금 그 행복이 아무리 강렬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절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다. 당시 내가 몰랐던 것은 날마다 어머니가 우리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사실들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이다. 사진에 나타난 절망은 어쩌면 어머니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 즉 그녀가 그때 막 산 집, 사진에 찍힌 그 집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그 집이 필요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가 몹시 위독한 상태여서 죽음을 몇 달 앞둔 당시로서는 말이다. 아니면 아버지를 죽어가게 한 그 병에 이번에는 어머니 자신이 걸렸다는 사실을 막 알았기 때문일까? 날짜는 일치한다. 나도 알지 못했고 어머니도 몰랐을지 모르는 것. 그것은 어머니에게 휘몰아쳐서 절망을 안겨주곤 했던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이미 분명해진 아버지의 죽음 아니면 그 날짜였을까? 결혼에 대한 회의? 그도 아니면 그런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회의? 그것도 아니라면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느끼는 좀 더 광범위한 회의? 날마다 그랬다. 그 점만은 분명하다. 격렬해지는 때도 있었을 것이다. 날마다 그의 일정한 시각에 절망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때로는 그 어떤 일도 불가능했다. 아니면 때로는 정반대로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하거나 전혀 예기치 않게 기분이 들뜨다가도 좌절하거나 그도 아니면 때로는 여왕이라도 된 듯 우리가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것, 그녀에게 제안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사들인 작은 호수 위의 그 집, 딸이 원하니까 사준 남성용 중절모, 금박으로 장식된 하이힐 등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자거나 죽은 듯 있기도 했다. 나와 똑같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몇 갈래로 따은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인디언 여자들이 나온다는 그 영화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날 나 역시 머리를 2갈래로 따았지만 평소처럼 털어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머리가 같은 모양일 수는 없다. 물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 속 여자들을 상상하며 따은 머리를 앞으로 내려뜨렸으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따은 머리에 불과했다. 모자가 생긴 이후 그것을 쓰기 위해 나는 더 이상 머리를 털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점 나는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묶고 다녔다. 팽팽하게 묶어 가능하면 머리가 덜 보이게 하고 싶었다. 밤마다 자기 전에 나는 머리를 빗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머리를 따내렸다. 내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부드럽고 찰랑거렸으며 구릿빛 머리채가 엉덩이까지 닿았다. 사람들은 곧잘 내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머리카락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찬사가
결국 내 얼굴이 예쁘지 않다는 뜻임을 이해했다.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 파리에 와서 산 지 5년 후인 23살 때 잘라버렸다. 나는 말했다. 자르세요. 미용사는 잘라버렸다. 단 한 번의 가위질로 전부, 그리고 머리카락을 대충 다듬기 위해 차가운 가위로 내 목의 살갗을 비벼댔다. 땅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미용사는 원하면 그것을 싸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찬사를 듣지 못했다. 머리를 자르기 전에 나만 보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것처럼 그 후에는 오히려 이런 말을 했다. 당신 눈빛이 참 아름답군요. 미소 역시 나쁘지 않아요. 나룻배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라. 여전히 그 긴 머리를 하고 있다. 15살 반. 이미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두 뺨의 윗부분, 눈 밑에 있는 젓갈색 점들을 감추기 위해 토칼론 크림을 발랐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우비강 제품인 피부 빛깔의 분을 발라주었다. 분은 어머니의 것이었는데 주로 총무국의 야외에 갈 때 바르는 것이었다. 그날은 버치 빛깔의 짙은 입술연지도 바르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엘렌 라고넬이 나를 위해 자기 엄마에게서 훔쳐다 주었던 것 같다.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향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화장수와 팔몰입의 비누만 사용했다. 나룻배 위. 버스 곁에는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서 있고 하얀색 면으로 된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타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책에 나오는 커다란 연구차 같다. 모리스 레옹볼레다. 캘크타 프랑스 대사관의 자동차였던 검은색 란치아는 아직 문학작품에 등장하지도 않은 때였다. 운전기사와 주인 사이에는 유리 칸막이가 있고 접는 의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 하나만큼이나 큰 승용차이다. 그 리무진 안에서 퍽 우아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백인이 아니다. 유럽 스타일 옷을 입었는데 사이공의 금융가들이 즐겨 입는 밝은색 명주로 된 양복이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미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익숙해 있었다. 식민지의 백인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12살짜리 백인 소녀도 마찬가지다. 3년 전부터는 백인 남자들도 거리에서 나를 보았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들은 내게 아내가 스포츠 클럽에 테니스를 치러 가는 시간에 차를 마시러 오지 않겠느냐고 상냥하게 물어보곤 했다. 정말이지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여자들처럼 아름다운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다고 착각할 뻔했고 그렇게 믿을 뻔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그렇다. 다른 어떤 것, 이를테면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나타내고 싶은 대로 나를 나타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내가 아름답기를 원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 예쁘기를 바라면, 예를 들어 가족들이 내가 예쁘기를 바라면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가족들을 위해서 예쁘게 보일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 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믿자마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취향에 맞게 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이 되었고 나 역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비록 큰오빠의 죽음을 기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매력 있는 소녀가 될 수 있었다. 죽음에 관해서 말하자면 어머니가 유일한 공모자였다. 나는 내 주위에서 아이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매력적인 단어로 말했다.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나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었다. 여인을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것은 화장술도 값비싼 향유도 희귀한 보석도 고가의 장신구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문제가 다른 것에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 다만 그것이 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았을 뿐이었다. 나는 사이공 거리의 여자들, 미 개간지에 있는 백인 근무지의 여자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매우 아름답고 피부가 눈부시게 흰 여자들도 있었다. 그녀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쏟았다. 미 개간지의 여자들은 특히 그랬다. 그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가꾸기만 했다. 그녀들은 유럽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보낼 바캉스를 위해서,
3년마다 돌아오는 6달 동안의 긴 휴가를 위해서 자신을 가꾸었다. 친지들에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 퍽이나 색다른 식민지의 생활, 원주민들의 봉사, 그의 맹종하는 완벽한 하인들, 열대식물, 무도회, 길을 잃을 만큼 어리어리한 흰색 별장들, 변두리 근무지에서 일하는 관리들 소유의 별장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그 휴가를 위하여 자신을 가꾸고 있었다. 그 여자들은 기다렸다. 그녀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몸치장을 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별장의 그늘 속에서 그녀들은 훗날을 위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소설처럼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들의 긴 옷걸이는 이미 드레스로, 철따라 구입에 모아놓은 드레스로 거득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다리는 나날의 무료함을 더해줄 뿐이었다. 어떤 여자들은 미쳐버리기도 했다. 어떤 여자들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던 하녀 때문에 버림을 받기도 했다. 차였던 것이다. 이 말은 그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어 한바탕 법석이 일어나는 소리가 났고 남자가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여자들은 자살했다. 그 여자들 스스로가 초래한 결핍감은 내가 보기에는 항상 일종의 실수라고 생각되었다. 욕망을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욕망은 그것을 충동질한 여자의 몸 안에 있다. 그게 아니라면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첫눈에 벌써 욕망이 솟아나든지 아니면 결코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는지 둘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성욕과 직결된 즉각적인 지성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는 경험하기 이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직 엘렌 라고넬만은 유일하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지능이 모자랐던 그녀가. 오랫동안 나는 진짜 내 원피스라고는 없이 지냈다. 내가 걸친 원피스들은 포대 자루 같았다. 그것들은 어머니가 입던 낡은 원피스들을 뜯어 고친 것이었다. 어머니가 도어를 시켜서 만든 것이었다. 도어는 우리 가정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가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큰오빠가 사택의 관사에서 강간하려고 했을 때도, 나중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도어는 수녀원에서 자랐다. 수도 놓고 옷에 주름을 잡을 줄도 알고 오래전부터 아무도 하지 않는 손바느질도 머리카락처럼 가는 바늘로 척척 해냈다. 그녀가 술을 놓을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녀를 시켜서 시트에 술을 놓았다. 또 그녀가 주름을 잡을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녀에게 주름 잡힌 내 원피스들을 만들게 했다. 나는 자루를 뒤집어 쓴 꼴로 그 옷들을 걸치고 다녔다. 그 옷들은 구식에다 항상 너무 유치했다. 앞가슴에 주름을 두 줄 잡았고 깃은 동그랬으며 스커트 밑단에는 맞춤복임을 나타내기 위해 비스듬히 술을 놓았다. 나는 자루들을 끌고 다니듯이 그 원피스들을 항상 끌고 다녔다. 옷 맵스를 망쳐놓는 벨트를 허리에 질끈 동여 매고서 그래서 그 원피스들은 영원한 것이 되었다. 15살 반, 날씬한, 오히려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육체, 어린 젖가슴, 연한 분홍빛 붕과 루즈를 바른 얼굴, 거기에다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웃지 않는 그 옷차림.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내 눈안에 들어온다. 모든 것이 내 눈안에 들어온다. 나는 글을 쓰고 싶다. 이미 어머니에게 그런 소망을 얘기했다.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었고 어머니가 물었다. 뭘 쓰겠다는 거니? 나는 책들, 소설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수학교사 자격증부터 따고 나서 정 원하면 쓰려무나 난 그따위 일에는 관심 없다. 어머니는 반대했다. 그건 가치도 없고 직업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일종의 허세에 불과해. 나중에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유치한 생각이야. 펠트 모자를 쓴 소녀가 강물의 레몬빛을 온몸으로 받은 채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 나룻배의 갑판 위에 홀로 서 있다. 남성용 모자가 그 장면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것이 유일한 색깔이다. 안개가 뿌옇게 스린 강 위의 태양, 그 태양의 열기 속에 강 기슭은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강은 수평선과 맞닿아 버린 것처럼 보인다. 강은 유유히 흐른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다. 몸속에서 흐르는 피처럼 수면에는 바람 기운조차 없다.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나룻배의 모터는 낡아서 털털거린다. 때때로 가벼운 미풍에 실려 사람들의 말소리가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고 나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사방에서, 안개 너머에서, 모든 마을에서부터 들려온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이 뱃사공을 잘 알고 있다. 뱃사공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분교장인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다. 그는 종종 어머니가 밤에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캄보디아의 외국인 주거지에 자주 가곤 한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잘 계세요? 소녀가 대답한다. 강물이 뱃정까지 찰랑거린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변론의 궤에 있는 물로 흘러든다. 물길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 강물은 캄보디아의 숲, 톨렌 사업에서부터 부딪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흐른다. 그것은 가까이 오는 모든 것, 초가지붕들, 나무단들, 불타고 남은 찌꺼기들, 죽은 새나 개, 호랑이, 물소, 익사체, 물에 빠진 사람, 미끼 새들이 한데 들러부터 만들어진 물에 떠있는 히아신스 섬 같은 덩어리를 데리고 간다. 모든 것이 태평양을 향해 간다. 어떤 것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모든 것이 강속에 깃든 심오하고 현기증 나는 물살에 실려갈 뿐이다. 모든 것은 강해진 힘의 표면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줄곧 원해 온 것은 글쓰기였고 오직 그것만을 하고 싶다고. 그것만을. 그녀는 질투하고 있었다. 아무 대답 없이 헐깃 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리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잊을 수 없는 그 몸짓. 내가 맨 먼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녀가 나를 잃기에는,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잃기에는 아직 몇 년이 남아있다. 아들들의 경우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딸에는 어느 날엔가는 떠날 것이며 데이트도 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프랑스어 과목 1등. 따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의 따님이 프랑스어 과목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한마디도. 전혀 만족한 기색이 아니었다. 프랑스어 과목에서 1등을 한 것이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듣기가 싫어서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다. 언제 수학에서도 그럴 때가 올까요? 따님의 대답. 아직 그렇게는 못 되지만 그럴 때가 오겠지요. 어머니가 물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따님의 대답. 따님이 수학 1등을 원할 때겠지요, 부인. 내 어머니, 내 사랑. 어처구니 없는 그녀의 차림새. 열대지방인데도 분교장의 체면을 위해서는 긴 양말을 신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어가 수선한 양말을 신고 역시 도어가 수선한 후줄근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그녀는 여자 사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피카르디 지방의 농가 습속을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물건을 끝장을 볼 때까지 사용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런 행동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구두들은 다 망가져 굽이 내려앉은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쩔뚝거리는 강아지처럼 걸었다. 머리는 반드시 빗어서 중국식으로 틀어 올렸다. 어머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B12를 타고, 이 B12는 1925년 시트로엥사가 생산한 프랑스 최초의 순 강철제 자동차입니다. B12를 타고 내가 다니는 중학교 앞길에 도착할 때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보았으나 그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전혀. 감금시켜야 해. 매를 맞아야 해. 죽어야 해. 그녀는 나를 보고는 말했다. 아마 넌 곧 빠져나가게 되겠지. 날이 갈수록 굳어가는 생각. 그것은 무엇인가 도달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기분이 누그러지고 절망에서도 빠져나온 어느 날 그녀는 남성용 모자와 금박 장식의 구두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에게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별것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 모습을 바라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쁘지 않구나. 너에게 꽤 잘 어울려.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구나. 그녀는 그것들을 산 장본인이 바로 자기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충분히 그런 엉뚱한 일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자기에게서 원하는 것을 빼내어 갖고 자기로선 그걸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건 하나도 비싸지 않은 것들이에요. 속 상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것들을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다. 카티나 거리에서 반액 세일할 때 산 거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가엾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린 딸이 그런 차림을 하겠다고 생각해낸 상상력이 고무적인 징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어릿광대 같은 모습, 그 야릇한 옷차림을 묵인해 주었다. 과부라고 따돌림 당하고 환속한 수녀처럼 회색 옷만 걸치는 그녀로서는 이 야릇한 옷차림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 남성용 모자에는 가난과의 인연이 담겨 있었다. 머지않아 집안에 돈이 들어와야 할 때가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있어야 했다. 어머니 주위는 온통 사막과 같았다. 아들들이 바로 그 사막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터무니없이 비싼 땅값도 역시 암담했다. 돈이 바닥나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나날이 커가는 딸뿐이었다. 그 애는 언젠가는 이 집안의 돈이 어떻게 해서 벌어들여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딸애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 어머니는 딸이 나이 어린 창녀 같은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딸애는 벌써부터 그런 몸치장을 할 줄 아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갖게 될 관심을 그녀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돌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 사실이 어머니를 미소 짓게 했다. 그녀가 돈을 찾아 나설 때 어머니는 딸의 그런 행동을 막지 않을 것이다. 딸은 말할 것이다. 그에게 500 피아스트로를 달라고 했어요. 이 피아스트로는 인도 차이나의 화폐 단위입니다. 500 피아스트로를 달라고 했어요. 프랑스로 귀국할 여비로요? 어머니는 대답할 것이다. 잘했다. 파리에서 살려면 그 돈이 필요할 게다. 500 피아스트로면 충분할 거야. 딸은 알고 있다. 자기가 한 짓을 어머니도 가능했다면 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대담하게 벗어붙이고 나섰더라면, 어머니에게 그럴 기력이 있었더라면, 잡념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 날마다 집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녀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작품들 속에서 내가 애써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품고 있었던 사랑에 대해 얘기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에게 품고 있었던 정오도 얘기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품었던 사랑, 또 끔찍한 정오, 파산과 죽음이 뒤엉킨 우리 가족 공동의 이야기, 사랑과 정오의 편린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공동의 이야기를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내 이해의 폭을 넘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 육신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서 나는 모태에서 막 떨어져 나온 갓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침묵이 시작되는 세계의 문턱에 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침묵뿐이고 그것은 내 온 생애에 걸친 느릿한 작업이다. 나는 막이 들린 아이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신비의 넋을 잃고 서 있다. 나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메콩강의 나룻배 탔을 당시 바로 그 검은 리무진이 등장하던 날 어머니는 아직도 수로를 막아 개간한 주거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예전처럼 셋이서 밤에 길을 떠나 그곳에 가서 며칠씩 묵곤 했다. 주로 시암산에 면한 방갈로의 베란다에서 지냈다. 그러다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 그곳에 갔다. 작은 오빠와 나는 베란다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숲을 바라보았다. 호수에서 멱을 감거나 하구의 늪에서 검은 표범을 쫓거나 숲속을 뛰어다니거나 후추 재배 마을을 싸돌아다니기에 우리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 있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도 나이 들어 있었다. 물솥대 틈에서도 새끼들을 찾을 수 없었고 다른 어느 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작은 오빠와 나는 기이함에 익숙해졌다. 어머니의 몸에 밴 그 느린 동작이 우리에게도 배어들었다. 숲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울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었다. 아래쪽 땅들은 내버려 두고
하인들은 위쪽 밭을 경작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에 수확한 벼는 그들 몫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일꾼을 시켜 지어놓은 좋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우리가 자기 가족의 일원이나 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들은 마치 방갈로를 지키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결코 부족해하지 않았다. 지붕을 이은 집들은 비에 젖어 썩어갔지만 가구들은 항상 윤기가 돌았다. 방갈로 문을 활짝 열어 통풍을 내두어서 나무로 된 벽이 보송보송했다. 그래도 저녁이면 나다니는 뜨돌이 개들이나 밀수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 놓았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서 내가 썼던 것처럼 내가 검은 리무진을 탄 부자를 만난 것은 레앙의 간이 식당에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개간지를 포기하고 난 2, 3년 후 나룻배 위에서 안개와 열기의 희미한 빛 속에서이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온 것은 그 만남이 있고 난 1년 반 후의 일이다. 그녀는 가구들을 모두 팔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로 위의 개간지로 간다. 그녀는 석양의 햇빛을 받으며 베란다에 앉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암산 쪽을 바라본다. 이후론 결코 다시 오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사실 어머니가 다시 프랑스를 떠났을 때 생각을 바꾸어 사이공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다시 인도 차이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녀는 결코 그 산 앞에 숨눈으로 펼쳐진 노란빛과 초록빛이 뒤섞인 그 하늘 앞에 서지 않았다. 그렇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생에서 이미 너무 늦었는데도 그녀가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프랑스 학교를 세웠다. 라 누벨 에콜 프랑세즈였는데 그 학교 덕택에 어머니는 내 학비의 절반을 대줄 수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큰아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다.